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은 러시아와 중국에게 악몽처럼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급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며 떠들썩하게 포장되던 그 관계에서 시진핑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화려한 악수의식을 끝내자마자 무대 앞에 조명을 끄고 커튼 뒤에 차가운 그림자 놀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그 커튼 뒤에는 러시아의 전력과 크렘린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진핑에게 러시아가 그토록 기대해온 전력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중국의 어깨 위로 얹혀진 부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이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무제한 우정이라는 동화는 아무르강에 얼어붙은 강변에서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모스크바가 서방을 상대로 내세우던 가장 큰 카드였던 거대한 에너지 다리는 미사일도 드론도 파괴 공작도 아닌 베이징에서 내려온 극도로 냉랭한 관료적 명령 한 줄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전쟁은 총과 포로만 하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서류 한 장이 더 무섭다는 현실을 보여주듯 말입니다. 푸틴은 수년 동안 서방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동쪽으로 간다라고 말해왔지만 그날 아침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경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러시아의 전기는 이제 너무 비싸고 심지어 중국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놓고도 우정은 무제한이라 주장하던 장부는 정작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 한 장도 통과하지 못하는 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명분 없는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러시아의 전력선까지 따라온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도 일시적인 기술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얼어붙은 강변에서 전략적 파트너에게 버려진 채 혼자 남겨진 순간이었습니다. 푸틴이 구축한 전시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자기들이 생산한 전기조차 팔지 못하는 수준까지 무너졌습니다. 용은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먹잇감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스위치가 내려갔을 때 꺼진 것은 러시아의 조명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공식적인 종료였습니다. 이른바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상징도 그 순간 끝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 따뜻하고 장식적인 외교 살롱을 떠나 물리와 수학이 지배하는 얼어붙은 접경지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아무르강 강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간 전력 거래의 뼈대는 아무르 헤이어 500kV 송전선입니다. 수년 동안 이 선로는 러시아의 거대한 수력발전소들이 만들어낸 잉여 전력을 중국의 산업화된 지역으로 밀어넣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그 동맥의 흐름은 역사적인 결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부분 정지가 아니라 완전 정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제한 우정을 세계에 약속하던 두 나라 사이에서 왜 갑자기 불이 꺼졌을까요? 답은 크렘린의 선전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단순하고 무자비한 계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독점 전력 수출업체 인터라온은 중국 측 상대인 중국 국가전망공사에 2026년 신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청구서가 제시한 러시아 전력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4,300루블, 대략 4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이 자국의 국내 시장과 생산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순간 충격적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국내 전력 생산비는 메가와트 시당 3,900루블, 대략 41달러 수준이었습니다. 400루블의 차이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경제가 비용 구조에서 무너졌다는 기술적 증거입니다. 중국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규칙을 냉혹하게 적용했습니다. 당신 물건이 내 국내 물건보다 비싸면 내가 왜 당신을 필요로 하느냐.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가격 인하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상 최소 구매 보장에 해당하던 12메가와트의 상징적 물량조차 거부했습니다. 즉 베이징은 모스크바를 향해 문을 완전히 닫으며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당신 전기는 필요 없다. 불꽃 하나도 필요 없다. 전쟁에서 쏟아붓던 불꽃은 많았을지 몰라도 정작 시장에서는 그 불꽃이 한 푼 가치도 되지 않는다는 조롱 같은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포탄이 결국 러시아의 가격표만 폭발시킨 셈이니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어두운 기술적 파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러시아 에너지부는 노이터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국내 수요 충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 표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팔 전기가 없다. 수년간 방치되고 서방의 터빈 부품과 단절된 러시아 극동의 에너지 인프라는 이제 자기 지역에 불을 켜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나사의 파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자료와 지역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출된 보고들은 프리모르스키 변경주에서 정전이 늘고 화력발전소 고장이 잦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이 플러그를 뽑은 이유는 비싸서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자로 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인터라우 자료에 따르면 수출 물량은 이미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2022년에 약 47억 킬로와트시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10억 킬로와트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의 완전 차단은 죽어가는 관계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오일프라이스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러시아는 연간 대략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수출 수입 공백을 떠안게 됐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렘린의 금고에서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는 치명적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초강대국 주장에 대해 가장 큰 동맹이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반박해버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던 에너지 무기는 정작 거울처럼 뒤집혀 러시아 자신을 겨누었습니다. 사겠다는 쪽이 아니라 안 사겠다는 쪽이 더 무서운 무기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비용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졌습니다. 전시 경제는 노동비를 끌어올리고 장비 유지 보수를 비싸게 만들었으며 루블의 불안정은 가격 책정을 불가능에 가깝게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전력은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한 석탄 및 재생에너지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서 싸게 살 때만 삽니다. 비싼 러시아는 베이징의 눈에 전략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로의 전압이 0으로 떨어졌을 때 모스크바의 아시아 미래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정전은 인터라우의 재무제표에서 한 줄이 지워진 사건이 아닙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시작해 모스크바 심장부로 향하는 도미노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징의 아니오는 극동에 취약한 에너지 생태계를 즉시 무방비로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노후한 소련시대 발전소를 땜질하고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실로 매달려 있던 인프라는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지역 당국자들이 잉여 전력이 없어서 안 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전의 대참사입니다. 잉여가 없다면 더 큰 재앙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 안에서조차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강국이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고기가 나는 익사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기괴하고 두렵습니다. 모스크바의 불빛은 동쪽 국경의 어둠을 가리기엔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비합리한 전쟁이 만들어낸 그림자와도 닮아 있습니다. 전쟁을 애국으로 포장하는 동안 경제는 냉장고 안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제적 파장은 에너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병행 수입과 제재 회피 능력에도 큰 타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은 2025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해 6.5% 줄었고 1.63조 위안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력 수출 중단은 이 하락 추세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민망한 사례입니다. 한때 러시아는 기술과 무기를 중국에 팔던 주요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자재조차 제값에 못 팔고 가격 유지도 못하는 무능한 동생 같은 처지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쟁에서 강해지겠다던 결과가 협상 테이블에서는 값도 못 치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아이러니입니다. 이 상황은 지역 산업가들과 행정당국을 잔혹한 딜레마로 몰아넣습니다. 중국에 전기를 팔지 못하면 생산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답은 러시아 국민에게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즉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의 평범한 시민들이 베이징이 거부한 청구서를 대신 내게 됩니다. 국내 전기요금의 자유화와 인상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중 의존은 이렇게 치욕적인 역전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500kV 선로 차단은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라 지경학적 함정입니다. 중국은 느리지만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러시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전력선뿐 아니라 러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프로젝트에서도 드러납니다. 크렘린이 미래의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천연가스 회랑에서 진짜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전력선 차단은 더 큰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가스관 사업이 막다른 길 표지판 앞에 멈춰 섰다는 신호입니다. 푸틴이 유럽 시장을 잃었을 때 그는 몽골을 거쳐 막대한 가스 매장량을 중국으로 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유일한 구원의 티켓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2026년 에너지 비전 문서에는 그 거대한 가스관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절박함을 본 중국은 협상 조건을 거래 제한이 아니라 항복 문서처럼 내밀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가스를 러시아 국내 보조금 수준 거의 원가에 가깝게 사겠다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국가적 부를 중국 산업에 사실상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크렘린이 받아들이면 경제가 붕괴하고 거부하면 가스는 손안에서 폭탄처럼 터질 수 있습니다. 푸틴이 빠진 전략적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해 던진 전쟁의 폭탄이 결국 러시아 경제의 손안에서 돌아와 터지는 부메랑이 된 셈입니다. 웃기지만 그 웃음은 차갑습니다. 위기는 상품에서만이 아니라 돈 자체에서도 궤저로 번졌습니다. 러시아 비즈니스 세계는 완전한 혼돈 상태입니다. 상품은 세관에 묶이고 컨테이너는 항구에서 돈을 못 보내 썩어갑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위협 앞에서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러시아와의 송금을 얼려버렸습니다. 러시아 수입업자들의 생명줄이던 금융기관들, 이를테면 추저우 상업은행 같은 곳은 러시아 발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 패권을 깨겠다며 우호국 통화로 거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우호국 창구에서 거래 거절 경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부족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의 유동성 위기를 촉발했고 루블은 이른바 친구들의 통화에 대해서도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에너지는 우리의 무기다. 그들은 가스 밸브를 잠가 유럽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럽은 얼어붙지 않았고 적응했습니다. 이제 역설적으로 러시아의 가장 큰 친구인 중국이 그 에너지 무기를 러시아에게 되돌려 쓰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은 반대로 나는 안 산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판매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입니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고객이 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장은 말합니다. 당신 물건은 비싸고 형편없다. 가게 문 닫아라. 러시아의 엘리트와 올리가르이들에게 이 상황은 전장에서의 패배보다 더 공포스럽습니다. 전장 패배는 전술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글로벌 지위가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조차 하지 않는 문제 많은 이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현실은 크렘린의 복도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 드론이 보여준 것이 전장의 현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전쟁이 만든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침공을 역사라 부르며 버티는 동안 시장은 가격표로 답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가장 큰 이웃에게 전기를 팔지 못합니다.
이유는 가격을 맞추지 못해서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전시 경제 모델의 파산 선언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탱크와 미사일은 나라의 생산 효율과 기술 인프라, 비용 균형을 함께 파괴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과 고효율 발전소 앞에서 러시아의 무겁고 낡고 비싼 시스템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버전의 곰의 눈을 멀게 하기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시야를 잃었고 이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가 주권 국가라기보다 중국을 위한 원자재 창고, 경제적 속국 같은 지위로 추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시작한 전쟁이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중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크렘린 궁전에서 내린 결정이 베이징의 승인 없이 실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르강을 가로지르는 그 전선에서 2016년 1월 1일 전기가 끊긴 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끊긴 것은 러시아를 세계 강국으로 유지하겠다는 푸틴의 꿈이었습니다. 크렘린은 오랫동안 서방을 거스르며 기대어왔던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이 자신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베이징은 냉혈한 상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우정도 없습니다. 역사는 2026년을 러시아가 아시아로 열어젖힌 해가 아니라 아시아에 삼켜지기 시작한 해로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스위치가 내려간 뒤 러시아에게 남은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45달러짜리 전기 청구소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팔 시장도 찾지 못하며 무지한 우정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어둠 속에 남겨두는 체제의 경제 붕괴로도 패배합니다. 용이 플러그를 뽑았고 러시아는 자신이 만든 차갑고 불길한 어둠 속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이민 부당한 전쟁이 남긴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끝없는 비용과 고립이라는 냉혹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끝의 시작입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